일본에서 영화 오펜하이머가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인데 근데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느껴봐라 라고 하면서 9.11 테러 이미지에 이렇게 핑크색 바비 컬러를 넣어서 어떻게 생각해? 너네 기분은 어떠니? 이게 100년 만에 최악의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그쵸. 커진 데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사실 뉴욕 타임즈의 기후 전문 기자가 정확히 두 가지의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래종인데요. 지금 이 순간 핫한 해외 뉴스 중간 유통과정 싹 빼고 산지직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행은 걸어서 외신은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광복절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해외 뉴스 전달드릴게요. 오늘은 일본과 하와이 소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알려주는 학폭 대처법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원 캐스터에 이어서 멋진 광복절이 요즘 네, 유행인가요? 좀 따라해봤어요. 네. 오늘 멋진 광복절인데 첫 소식은 일본이 네, 일본 일본으로 가요. 얘기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광복절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전기 영화입니다. 이게 오늘 개봉한 게 공교롭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광복절이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날이고 일본이 연합군의 완전 항복을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날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일본이 항복하게 된 배경이 사실 미국이 두 차례 원자폭탄을 투하한 게 또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가 바로 오펜하이머죠. 그러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사실 우리나라의 광복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마침 우리나라에서 오늘 개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도 있고 워낙에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감독이기도 하죠. 뭐 인터스텔라나 인셉션이나 저도 항상 놀란 감독 영화를 보면서 놀라고는 했는데 네, 근데 안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놀라다. 네, 우리 옆 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이 영화가 뭐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개봉이 거의 금지될 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 감독 영화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그 있다고 논란은 하는데 알지만. 놀랍네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시끌시끌 화제가 되고 있는 오펜하이머와 일본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늘이 패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전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이 되는 원인을 만든 사람이 오펜하이머인데 이 그런 영화를 셈이죠. 과연 볼 수 있을까? 불편하겠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오늘 개봉해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후기에 딱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원자폭탄 터지기 전에 내 방광이 터지겠다. 네? 화장실에 못 가잖아요. 아, 네. 이게 영화 3시간이 길어요. 잼벌인가요? 굉장히 길다 이런 후기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후기 궁금합니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일본에서 개봉 네. 금지까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예민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이코노미스트 기사 한번 띄워드릴게요. 일본에서 영화 오펜하이머가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인데 이제 아랫줄에 이렇게 써있죠.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인 일본에서 개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영화와 갈등이 심화된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른바 바벤하이머 트위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사 띄워드리고 있죠. 워너브라더스가 바벤하이머 밈에 동참했고 이것은 일본에게는 농담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혹시 바벤하이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저도 듣고 찾아봤는데 이거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텐데 영화 바비랑 오펜하이머랑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벤하이머 입에 착 붙는 용어예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트위터에서는 좀 일찍 오. 돌았는데 두 영화를 같이 보는 게 맞아요. 유행이고 우리는 따로 개봉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미국에서 비슷하게 개봉하면서 흥행을 아주 쌍끌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같은 날 개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영화가 성격이 너무 상반됐어요. 그렇죠. 한쪽은 핑크색이고 막 밝고 유쾌하고 또 오펜하이머는 좀 어둡고 실제 역사를 좀 심각하게 다룬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반된 두 영화를 같은 날 감상하고 오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단짠. 근데 이게 얼마나 유행이 됐냐면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이 영화 바비의 감독과 이제 그랬다고 배우인데 해주잖아. 직접 오펜하이머 우리도 가서 같은 날 봤다라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는 게 오. 유행이 됐고 너도 나도 네티즌들이 나도 가서 인증샷 올려야지 하면서 지금
바벤하이머 유행이 미국의 극장가를 살렸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두 영화의 흥행을 이끈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두 개를 보고 바벤하이머 해시태그 달고 싶은 거네요. 완전요. 다들. 나도 바벤하이머 그렇죠. 했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인증을 하고 감상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이걸 가지고 놀아요. 두 영화를 가지고. 천원네. 그러니까 이 두 영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을 하면서 재밌는 이미지들, 이른바 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비가 뭐 핑크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뒷자리에 켄이 아니라 오펜하이머가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게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맞아요. 있다거나 이렇게 그 바벤하이머를 합성한 티셔츠를 양쪽이 이제 색깔이 다른 티셔츠를 만들어 입는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창작물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유행이 됐냐면 어떤 네티즌은 아예 AI로 바벤하이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어머. 지금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 영화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조회수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핑크색으로 나오는 버섯 모양 구름이 원자폭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크색 버섯 모양 구름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영화를 가지고 딱 진짜 요즘 애들이 가지고 어, 놀듯이 맞아요. 재밌게 소비하는 모습인데 일본인들의 입장을 지극히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분홍색 원자폭탄 구름 이거 그쵸. 가지고 뭔가 노는 거야. 원폭이 이걸 장난이야.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그런 반응을 일본에서는 보여줬습니다. 뭐 원자폭탄을 장난으로 소비하는 거냐, 그렇죠.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철저하게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국이다라고 이제 배우기 때문에 바벤하이머 유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뭐 그냥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엄청 커지진 않고 있었어요. 딴지 걸 데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냥 뭐 자발적으로 미국인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불편함에 불씨를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이 흥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사들도 점점 이거를 조금씩 장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피셜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바비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어떤 팬이 만든 이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 이미지는 제가 띄워드리고 있다시피 이제 오펜하이머 어깨 위에 바비가 올라가서 둘이 원자폭탄이 터진 그 불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아이고야. 그런 이미지인데 이제 그 이미지에 영화 바비의 공식 계정에서 It's going to be a summer to remember 이렇게 하트 이모지를 달아서 답장을 남기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 정말 기억에 남는 여름이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장난스러운 말투인데 이 말이 사실 일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느낄 그렇죠. 수가 있죠. 8월이 되면 이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피해를 입은 날이거든요. 그렇죠. 또 같은 여름이었으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여름이 될 거야. 이게 좀 놀리는 조롱하는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거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온라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이걸 소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해시태그 노바벤하이머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이게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느껴봐라라고 하면서 9.11 테러 이미지에 이렇게 핑크색 바비 컬러를 넣어서 어떻게 생각해? 너네 기분은 어떠니? 이렇게 미국의 비극을 조롱하는 논란이 지금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원자폭탄의 그 버섯 구름을 분홍색으로 표현했듯이 9.11 테러의 그 빌딩 위에 올라가는 맞아요. 구름을 분홍색으로 또 표현을 표현했네요. 해놨죠. 그러니까 또 미국 네티즌들은 야 너네 전쟁 피해자인 척 하지 말아라. 일본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하면서 싸움이 엄청나게 거세졌어요. 그러니까 자국 내 국민적 트라우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서로 파고들면서 상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동참했던 그 바비 영화 제작사는 지금 떨고 있겠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영화 시장이 또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이런 갈등이 여러모로 부담이 됐는지 바비의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고요. 일단 워너브라더스 일본 지사에서 본사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항의에 우리가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좀 사려 깊지 못하게 포스팅을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좀 일본인들의 마음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지 현재까지 오펜하이머가 모든 나라에서 이제 개봉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일본에서만 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 바벤하이머라는 이 밈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논란의 일련의 사건들인데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답을 정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게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려면 또 뭐 이 전쟁에서 누가 피해국이고 원자폭탄은 정당했는가 하는 이런 좀 어려운 그렇죠. 고민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미국 내의 기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이게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배려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더 잔인하다. 이걸 뭐 우리가 검열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보면서 이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죄를 묻는 것과 음. 원폭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피해를 살피는 게 꼭 오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왜냐하면은 가야죠.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거기 이제 한국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얘기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도 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보면 보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나눠본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저희로 치면 베트남전 같은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네, 죄송해요. 반야님께서도 두 개는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다고 오.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 자체가 딜레마를 겪잖아요. 오펜하이머도 자신이 개발한 원자폭탄이 뭔가 전쟁을 억제할 줄 알았는데 또 살상무기가 돼서 민간인을 해치니까 그런 지점까지 해서 좀 토론해볼 거리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음으로 네, 다음 이야기로 좀 급하게 또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 궁금하다고 하신 댓글 그렇죠. 남겨주신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네네.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인들을 안타깝게 했던 하와이 산불 소식입니다. 하와이가 사실 하나의 섬이 아니고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리조트가 많고 휴양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마우이 섬이 있어요. 그 섬의 남쪽에서 지난 8일에 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허리케인 도라와 겹쳐서 강풍으로 이게 섬 전체에 퍼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는데 지금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고요. 불길이 이게 얼마나 빨리 퍼졌냐면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도 없었대요. 저 영상들을 찾아보면 정말 차를 타고 대피를 하는데 불길이 거의 집 앞까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다 바닷속으로 맞아요.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자가 1,000여 명이 넘게 못 찾고 있는데 그게 바닷속에 들어간 주민들을 못 그렇죠. 찾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혼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뜰 때까지만 해도 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맞아요. 2주 동안 지금 계속 지속이 됐고 음. 미국에서 최근 100년 사이에 발생한 산불 중에 가장 큰 피해라고 합니다. 뭐 100여 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사진 보시면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얼마나 그 지역이 넓게 황폐화됐는지를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색이 있습니다. 변했네요. 근데 여기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죽은 그 바다에 어떤 관광객들은 또 수영을 하거나 놀고 있고 그래서 참 참혹한 현장이라고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랑 이제 이런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점점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서 미국에서 하와이 산불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불길이 시작이 됐냐일 텐데 그러니까요. 산불의 원인을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산불이 나고 나서 주가가 40%나 떨어진 회사가 있대요. 근데 어떤 회사냐? 하와이의 전력 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스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와이의 송전선들이 바닥에 묻혀 있지 않고 나무에 이렇게 다 얽혀 있대요. 전선이요? 네, 전선이요. 그게 오. 이제 공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머. 그래서 강풍이나 허리케인이 올 때 이게 스파크가 튈 수 있으니까 얘네를 꺼라. 다 이제 전력을 내려라라는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아마 이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이 회사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차적인 책임은 책임인데 이게 100년 만에 최악의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커진 데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사실 뉴욕 타임즈의 기후 전문 기자가 정확히 두 가지의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래종인데요. 어떻게 외래종이 마우이 산불을 극심하게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원래 마우이 섬은 사탕수수 밭이 가장 많았대요. 근데 이 사탕수수가 안에 물들어 있잖아요. 이게 수분이 많아서 얘는 이제 산불을 너무 빨리 이렇게 옮겨붙게 하지는 않는 그런 풀들이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마우이 섬의 사탕수수 농사가 끝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외래 식물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가축의 먹이가 되는 건초들을 심은 건데요. 건초예요, 하필? 맞아요. 이 풀들이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온 그런 풀들이에요. 대부분 엄청나게 건조해서 이 하와이의 기후와는 맞지 않는 풀들을 다 심어놓은 그렇죠. 이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바나에서 온 풀들이 여기 오니까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거의 파괴적이고 큰 산불에 레시피와 같은 그런 아이고. 외래종들을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네를 잘 관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경제가 거의 관광 위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농장들은 문을 닫고 이 풀들이 이 섬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하와이 육지의 4분의 1을 덮었대요. 거의 그래서 뭐 그럼 환경 많았네요. 단체들이 이거 불 잘 붙으니까 통제해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나라나 환경단체 말은 잘 안 듣는 아무도 것 안 같아요.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원인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인데요. 뭐 기후 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얇아지고 하와이에 비가 점점 안 오게 돼서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 보시면 하와이의 극심한 가뭄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뭄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이번 산불이 발생한 마우이섬 남부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건조한 외래종이 들어왔고 그리고 땅도 건조했고 네. 강풍까지 불면서 전력회사는 또 차단기까지 안 내리면서 재난이 커졌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설상가상으로 산불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난 문자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와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경보 사이렌이 80대가 있대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평소에 이걸 많이 자랑할 정도로 오. 이제 잘 갖춰진 시스템인데 이번 산불 사태 동안 80개 중에 단 한 대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불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례 없는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의 재난이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가. 우리도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겪고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들은 산불 소식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재앙을 만날 것 같아서 좀 두려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오늘 전 박수정 PD가 전해준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방송에서 오송참사 얘기했던 거랑 맞아요. 산사태 맞아요. 얘기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 싶은 겹치죠, 생각이 드는 많이. 게 시작은 자연재해잖아요. 폭우가 내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고 경고가 있었는데 무시당했고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기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끄는 거고. 안 끊었고 그래서 사이렌 이제 안 울렸고 사이렌 안 울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오송 3사 그때도 베스 펌프 있었는데 고장나서 작동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시작은 하는데 결국에 인재다라는 인재다. 걸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게 참 거기도 안타깝고.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남은 한 가지 소식은 오늘 후토크 때 유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예고 잠깐 해주실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팟캐스트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썰을 좀 풀었다고 하거든요. 그거 국내 언론에서 아직 기사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정 PD와 조석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누고 지금 유튜브로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정 PD가 예고를 했잖아요. 네. 제가 예고드린 게 뭐냐면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1대1 인터뷰를 안 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니 관심 없어요. 진짜 티야. 그렇게 내려온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예를 들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 생각해 보시면 뭔가 1대1로 언론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유려하게 인터뷰하는 영상들 좀 생각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안 했어요. 그렇죠. 바이든은 잘 안 했어요. 오. 거의.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팟캐스트 단독 인터뷰에 일주일 전에 8일 전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제 그 팟캐스트가 뭐 지상파도 아니고 사실 미국인도 아니에요. 영국인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한창 기획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따라하고 제이 셰리 싶었던. 팟캐스트는 우리의 숨은 경쟁자.
저쪽은 우리를 몰라. 너무 맞아. 숨어서 저쪽은 우리를 모르지만 그렇죠. 저희도 우리가- 저렇게 하고 싶었죠. 저희가 저렇게 처음에 하고 싶어서 좀 비주얼적인 레퍼런스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됐습니다. 네. 아, 이제 한국의 제이 셰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제이 셰리 팟캐스트가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요. 엄청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을 모셔서 멘탈 헬스, 그러니까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그런 팟캐스트로 유명해요. 뭐 예를 들면 셀레나 고메즈나 뭐 그 어이구.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켄달 제너나 이렇게 우리가 셀럽으로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에서 있었던 멘탈 헬스, 정신 건강에 가장 좀 힘들었던 일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요. 직면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페이스잇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본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게 나름 전 좀 감동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왜냐면 전 완전 회피형이거든요. 완전 직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더듬이 그 병을 맞아요. 알았었어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 놀리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있는 bully, 그러니까 일진 같은 소위 일진 같은 친구의 타겟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매일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복도에서 만나면 자기를 놀리고 하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나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마의 반응은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쫓아가? 요즘 어머니들 악성 민원. 악성민원 악성민원 안 됩니다. 혹은 아니면은 스피치 학원에 보낸다든지 애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놀림받지 않게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시켜주지 않았을까요? 아, 고민되네요. 저는 약간 그럼 걔랑 안 마주칠 수 있는 곳으로 그렇죠. 좀 돌아가.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무리를 지어서 다녀. 맞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는 게 제일 좋겠다. 좀 힘센 친구를 사겨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버텨 이럴 것 같은데 엄마가 50센트였나? 아무튼 그 동전을 주면서 너 이 돈 받고 걔 얼굴에 주먹 한 대 치고 와 이랬대요 엄마가. 근데 조 바이든이 너무 소심해서 자기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이라고 엄마한테 나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엄마가 그냥 해. 너가 거기서 걔를 피해서 복도를 다니지 않으면 넌 다시는 그 복도를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가 남은 학교 생활 동안 그 복도를 다니고 싶으면 걔가 나올 때 숨어 있다가 등장하면 바로 얼굴을 때려라라고 그다음에 했는데 50센트 주고 그 돈은 엄마가 힘내라고 준 거예요. 이제 용돈이에요. 용돈으로. 깽값은 아니고 전문 용어 쓰고 그래. 근데 때리고 입 다물어 하면서 50센트 주고 왜냐면 이런 그런 건 거 아니죠. 제가 세상 안에서 과거를 잘 모르지만 익숙해요. 그러게요.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 좀 과거를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시켰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하고 눈 꼭 감고 가서 때렸대요. 근데 때렸는데 코피가 났대요 걔한테서. 그래서 생각보다 걔가 그 이후로 자기를 안 괴롭혔다. 안 건드렸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배운 게 인생에 그러니까 폭력을 배운 게 아니라 약간 잘못 배운 거 아니야? 아니 앞으로 누가 날 괴롭히면 한 대 쳐라라는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를 직면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으대요. 그러니까 역시 그 교훈도 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맞고 자라가지고 되게 이상해진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는. 키큰 메시님께서 왕의 DNA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생의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거든요. 이분이 그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대체 이겨낼 수가 있냐 그런 슬픔을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럭키하게도 잘하는 게 있대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진짜 되게 눈물 났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다른 가족들, 그때 남은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그 힘든 시기를 같이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슬픔이 줄어들진 않는데요. 음. 그 사람 그 가족 잃은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잃은 가족을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나지 않는 순간은 없다. 근데 어떤 날은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대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계속 눈물이 나다가 어떤 날은 추억을 생각하는데 미소가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난대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당신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네요.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